얘들아, 녹화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좀 다시 해줄게. 얘들아, 금방 알겠지? 1분 만에. 자, 이 소설은 모래톱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나가 K중학교 교사입니다. 나가 나오니까 1인칭 시점이죠, 여러분. 근데 나가 반에 건우라는 중학생이 있는데, 같은 반 학생인데, 나룻배로 통학하는 학생이에요. 자전거가 버스나 걸어서가 아니라 배를 타고 오는. 그래서 그 학생이 비가 많이 내리며 결석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가정방문을 가게 됩니다. 가정방문에 갔는데 이 섬이 조마이 섬입니다. 제목에 있는 모래톱이죠. 그래서 낙동강, 부산에 있는 낙동강 하구뚝이 모여서 만든 섬으로 대대손손 어업과 농업으로 한 집안입니다. 거기서 갈바세 영감이라고 하는 건우의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다음에 윤춘삼 씨라고 하는 동네 삼촌, 그다음에 건우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갈바세 영감은 큰 아들은 6.25 때 잃고 작은 아들은 어업으로 하다가 바다에 잃게 됩니다. 건우의 어머니는 농업을 하면서 생활력이 강하고, 윤춘삼 씨는 억울하게 송아지를 훔쳤다는 누명을 써서 6.25 때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술집에서 이 두 분으로부터 섬에 관한 사연을 듣게 되는데, 섬의 소유주가 농민에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일제에서 국회의원으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서 유력자로 바뀌는 과정들을, 기가 막힌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폭우가 내려서 그 섬 위에 강둑을 쌓아서 한 번에 허무는 방식으로 유력자가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갈바세 영감은 둑을 곡괭이로 허물다가 방해하는 청년들이 나타나서 한 명을 물 위에 태질하고 마죠. 결국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나는 윤춘삼 씨로부터 구포다리에서 듣게 되죠. 그 이후에 건우는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거기에 땅을 고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주제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섬 사람들의 어떤 저항 의지, 이걸 드러냅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면 좋겠어요. 갈바세 영감을 주인공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술자가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의 역할은 고발자이자 목격자이자 관찰자이자 보고자이자 바로 고발자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작품하고 이제 작품 본문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 작품은 별표 한 3개 정도로 봤어요. 김정환의 인간단지 같은 작품이 여러분 2004년 육모에 나온 적이 있고요. 15년의 육모에는 사하촌이라는 작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66년에 발표가 됐고요. 자, K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나는 건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건우네 집에 가정방문을 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나죠? 나는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지 별명이 뭐지? 갈바세 영감. 그다음에 윤춘삼 씨 별명은 송아지 빨갱이. 근현대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뺏기고 고난을 겪어온 조마이 섬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내력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사 씨가 들려준 조마이 섬 이야기는 언제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 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업기사 없었겠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예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물이 만들어진 우리 조마이 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 말락할 무렵 벼랑간 외놈의 동척, 여러분 동척 알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써주세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하는데, 이 동척을 맨 앞에 세워서 우리나라의 땅을 야금야금 먹게 됩니다. 그러면 요 대사는 직접 인용이고 요 부분은 간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완용이라는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걸 만들어낸 뒤락하더만. 여러분, 을사보호조약 1905라고 쓰세요. 1905년에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해간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이고 그때 매국노 바로 이완용 등이 앞장서서 조약을 체결했죠. 윤춘산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하는 근현대사가 나오는데요. 요 네모 박스 치겠습니다. 5줄. 요약적 제시입니다. 요약적 제시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1905년 을사년 겨울 을사보호조약.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매국, 나라를 파는 조약이죠. 소위 조선토지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2년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정미칠조약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다스리는 통감이라는 걸 설치해 놓고 이거의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치욕적인 조문으로 시작하는 한일 신협약에 따라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여러분 역둔토에다가 여러분 국유지라고 써요. 국유지 대부분과 삼림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들로부터 뺏은 뒤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 수중에 노는 그 회계맹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쌤이 아까 그랬잖아. 일제 국회의원 유력자, 순으로 삶의 터전을 뺏기게 된다고. 하천부리에 매립 허가를 받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주가 둔갑되어 온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우리들은 대간절 도대체 어찌 되는기요? 그의 꺽꺽한 목소리는 건우가 지각하고 구중 넣는 날 나룻배 통학생임도 하던 때에 그 무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어제 있은 일이었다. 과거 해상 쓰시고요. 하단에서 들은 대로, 여러분 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하단동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하단에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둑. 그러면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만든 둑이 아닙니다. 허물어 버린 얘기다. 누가 허물어 버렸다고요? 건우 할아버지 갈바세 영감이 비는 연 사흘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둑을 그대로 뒀다가는 물이 덮어졌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 당했을 텐데 마침내 배에서 우리 갈바세 영감 어업을 합니다. 돌아온 갈바세 영감이 설두를 해가지고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거는 요약적 제시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간접 제시라고 쓰고 간접 인용이라고 쓰고.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지만 끌고 갔느냐고요.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선 사람들이 한참 뚝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 섬 서쪽 강둑길에서 검정 지프채 한 대가 와닿은 뒤라 한다. 다 인용입니다. 라 한다. 간접 인용.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2명. 너네 청년 2명에다 세모 치세요. 그리고 유력자의 하수인이라고 쓰십시오. 유력자의 하수인. 행동대장 같은 놈들이지. 불쑥 2명이 현장에 나타나더니 둑을 허물어버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둑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저기 유력자의 앞잡이인지 뭔지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났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도 들어주기는커녕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째진 친구가 되레 갈바스 영감 곡괭이를 뺐더니 물속에 핑 집어던졌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누구를 믿고 하는 수작, 호가호위한 거죠. 후욕패설, 욕설을 내까리자 순간 화가 끝까지 치밀었을 갈바스 영감도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니들 목숨이 중요하냐 하고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덜렁 그 자리를 물속에 퇴질해버렸다는 것이다. 전부 다 간접 인용이에요.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해보고 탕류에 휘말려가고 지뢰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서 이래 경찰이 들이러 왔었더라고. 간접 인용요. 내가 그랬어. 갈바스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둑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덥던 탕류도 빙 애워 돌며 문구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간접 인용입니다.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어쩌면 좋겠는게요. 걔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준삼 씨의 벌건 눈에는 어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 선량한 다수의 목숨.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세모 치시고 권력자의 이권이라고 쓰시고요. 선량한 다수의 목숨에다가 민중의 생존권이라고 써봅시다. 이 동그라미를 억압하는 세모. 결국 세모에 대해서 동그라미는 저항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산 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폭풍은 끝났다.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60년 내 처음이니 뭐니 수다를 떨어 들어온, 그 수다를 떨다는 것은 왠지 부정적이죠.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언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몇몇 일간 신문에 수해 구제 의원안에는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나갈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는 갈바스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으로 사료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군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쌤이 아까 줄거리 다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한번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1, 2장에는 어떤 글이 적힐는지. 황폐한 모래톱, 조마이 섬의 군대가 여기다가 땅을 고름 쓰세요. 땅을 고름. 땅을 고르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으니까 결국 유력자에서 군대로 넘어가서 군사 독재 정권을 배경으로 이제 땅의 생존권, 삶의 터전이 넘어가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관련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됐습니까? 28일 바로 페이지 다음이야 얘들아. 제3인간형은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능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비키 다 했어? 제2외국어 선택하는 게 나은가요? 제2외국어? 나는 문과든 이과든 제2외국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잘 나왔을 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게 문과 가능성 그게 한 7% 정도 되고 93%는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문과 아이들이 그리고 이과도 교차 지원 생각해서 그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그 교실에서 계속 쭉 있거든. 그래서 이제 퇴실 시간은 한 40분 정도 늦춰지겠지만 뭐 하루인데 뭐 아무래도 1교시부터 쭉 5교시까지 진행되는 동안 이제 교실 분위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2외국어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안 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 안쪽은 원섭이랑 원서비가 얼마 된다고? 거리가 선택하는 부분마다 돈이 있는가?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뭐 몇천 원 차이인데 뭐. 할까요? 지금 빨리 보내야 돼가지고. 해. 수능 원서 쓰는 기간이지 지금. 자, 설명할게. 얘들아,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지. 휴전이 되는 게 53년입니다. 근데 6.25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자, 6.25 전쟁 전에 요 세 사람을 주목하면 됩니다. 세 사람. 제목이 제3인간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1인간형이 있고 제2인간형이 제3인간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3년 전후 소설인데, 전쟁 후 소설인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 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고 현직 교사입니다. 근데 작가를 하느냐 교사를 하느냐 갈등해. 글을 쓰고 싶어 하지 교사의 적성이 있어가 아니라 교사를 하는 이유는 생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교사를 할 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글을 쓰고 소설 쓰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조은이라는 사람은 작가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기보다는 자신의 철학적인 작가로서의 신념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자동차 회사의 운수업의 중역이 되어서 굉장히 성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질적으로 성공하면서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됐고,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좋은 팬클럽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은과 석을 존경했던 굉장히 부잣집 딸로서 낙천적이고 굉장히 가벼운 부박했던 소년이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아버지는 반신불수 하반신을 못 써서 똥오줌을 받아야 되고 어머니는 목판장수로 생계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오빠는 브라더는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6.25 전쟁이 가족을 파탄시키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장교로서 그 군인으로서 간호사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로 탈바꿈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인물 조은과 세 번째 인물 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조은은 문학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 물질적 성공과 함께 정신적으로 타락을 했고 미는 오히려 역사적 사명, 시대적 사명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여러분 조은에다가 세모 치면 되고요. 미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3인간형은 뭐겠습니까? 바로 석을 말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석을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보니까 석을 나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3인칭입니다. 결국 사명을 택할 것인가 생활을 택할 것인가 사이에서 그 당시의 삶의 방향을 고민한 지식인의 고뇌가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검정 넥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정 넥타이는 조은이 늘 착용하고 다녔던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반세속적 삶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미가 조은한테 선물로 검정 넥타이를 주고 간호장교로 떠납니다. 결국 조은이
조은에게 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옛날에 지향했던 반세속적인 속세적인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미의 충고였죠. 결국 각성의 매개체가 되고 충격을 받고 조은은 석을 찾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석은 그러면 나는 뭐지? 하고 고민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조은이 충격을 받고 석을 찾아왔습니다. 말투 보세요. 말투. 옛날이네 이거.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허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이 사이에다가 조은과 석이라고 써요. 조은과 석.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그러면 풍부하고 기름이 흐른다는 거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지. 조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저렇게 몰골이 초라할까 교사를 하고 있는 석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자, 둘 사이 주고받는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은 외면의 현격한 뚜렷한 차이. 하나는 기름이 흐르고 하나는 몰골이 초라하고 마치 만화의 인물이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 했을 것이다.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이 아닐까. 여러분 시점 정리할게요. 3인칭 전체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가고 이 작품밖에 있습니다. 사실 석도 몸짓과 차림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작가의 조은을 대할 때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검정 넥타이만 메고 다니다가 지금은 굉장히 럭셔리한 외양을 가지게 되죠. 경의에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억지로 전에 하던 버릇대로 농담조로 말을 끄집어내긴 했으나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 마음에 걸려 전부 다 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주주 작가십입니다. 미상불. 미상불은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과연이란 뜻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써두세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자, 아닌 게 아니라 과연. A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주눅이 잡히기까지 하였다.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훌륭한 모자를 쓰고 또 고급차로 출입을 하고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이세. 자, 이거는 석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 같단 말이지.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럼 과거의 조은은 어땠던가? 쭉 나옵니다. 작가 조은이라면 과거입니다. 과거 써두세요. 독특한 철학적인 명제를 그것을 담아내는 명제를 담아내는 난삽한. 여러분 난삽하다는 거는 여러분 어렵고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어렵고 까다로운. 어렵고 까다로운. 문체를 고집하는 작가로서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다. 더욱이 자신의 충실하고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켜오는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타락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문학 소녀가 많았다. 그 중에 한 명이 미이고요.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풍모와 작품 그리고 범속한. 여러분 범속하다는 건 평범하고 세속적이라는 거야. 평범의 범, 속세의 세.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는 문학 소녀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반면에 문학적인 적도 많이 애니미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난삽한, 난해한 문장은 독자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특수한 팬클럽만 있는 거죠. 일부 팬클럽.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 인정할 수 있다는 그의 인간적인 신념은 바로 그대로 그의 문학적 신조였다.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도달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하는 그는 그러므로 늘 과작이었고, 여러분 과작은 작품을 적게 짓는다는 겁니다. 작품을 적게 지음. 작품을 적게 지음. 작품을 적게 지음. 작품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작품을 적게 지음. 그래서 늘 궁핍하였다. 그러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문, 글을 팔지 않았다. 글을 팔지 않았다. 글을 팔지 않았다. 항상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의 외면적인 차림에 도무지 무관심이었다. 생활력이 어지간한 부인의 덕으로 아이들은 굶기지 않았으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몸차림에 무관심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무슨 회합이나 공식 모임에 통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과 여러분 화합하지 않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켜나가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자, 중력 줄거리 줄거리. 제일 중요한 건 보기. 두 번째는 줄거리. 자, 석은 오랜만에 조은을 만나 식사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미가 조은에게 보낸 검정 넥타이를 보게 된다. 여러분 이거 파란색 형광펜 칠합시다.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검정 넥타이 뭐라 했죠? 조은이 항상 메고 다녔던 것이며 착용하고 다녔던 것이며 결국 미가 조은에게 건넸던 선물이며 정신 차려 오빠 라고 각성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검정 넥타이는 조은이 6.25 전쟁 전에 일상적으로 매던 것으로 미가 속세에 초연했던 당시 조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물건이다. 전쟁을 겪으며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때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세상과 타협했다는 뜻입니다. 부유한 사업가로 된 조은은 그러면 성공해서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타락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 타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석에게 고백한 후 부산에서 다시 만난 미와의 일화를 들려준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다 조은이 석이한테 한 대화입니다. 이게. 자 볼게요.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오금박든 말하였네. 나는 뜨끔하였네. 이때 나는 여러분 서술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서술자가 작가입니다. 이 나는 조은을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다 인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액자식 구성으로 봐도 돼요? 네, 액자식 구성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내 편에서 더 명랑성을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정보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 회상이면서 액자식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랑성을 띠며 응수했네. 그건 미답지 않은 질문인데 호라 6.25 사변 통해 불행으로 미 인생관이 변했군 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180도로 전환으로 지금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지. 비관하는 건 아니에요. 비관 안 해? 그러면 안심이야. 비관 안 하면 낙관이겠군. 비관도 낙관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판가? 중간판 없어졌어. 호호호. 말재주가 어떻게 늦었어요? 미의 침울성이 풀리는 듯해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로 하여금 명랑하였던 서울 시절 회상을 기억하도록 남아있는 서울에서 화제를 끄집어내었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걸 그랬고 옷반지 언니지 모르는 그 애기에게 양보할 걸 그래서 그러면 옷반지 언니지 모르는 그 애기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미가 조은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은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유산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상에 안 태어난 조은의 위에 형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태어날 걸 그래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실을 얘기했죠. 선생님 기억력도 참 좋으시네. 그 말을 잊지 않으셨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역시 이 세상에서 나온 걸 고맙게 유교, 기쁘게 여러분 고맙게 동그라미 기쁘게 동그라미 세요. 이거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심이고 그러니까 결국 미 생각은 변한 게 없구만. 서울 때처럼 명랑해지고 기운을 내라고. 여러분 명랑해지고 기운을 내기 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반신불수, 어머니 목판장수, 오빠는 행방불명이잖아요. 생각이 변한 게 있다면 이걸까요? 뭐 역시 변한 게 있나? 그 어려운 목숨과 형체를 받아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니 필요 없이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닐까.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고요. 사명하고 동그라미 쳐서 연결하면 됩니다. 사명을 지고 나왔단 말이지. 예, 사명이에요. 보람이 있는 사명이에요. 그럼 나 결국 미인은 뭘 선택한다 했어요? 뭘 선택한다고? 간호장교 선택합니다. 문득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문질했으나 미인은 말을 이었네. 그리고 제 사명을 바로 찾아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거지처럼 보람없이 사는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명은 여러분 보람없이 사는 인생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거 조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뜨끔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은 뭐냐? 그러니까 미인은 머리를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려 말하였네. 해치고 살아봐야 되잖아요. 이튿날부터 부산에서 새 사업 계획을 분명한 틈을 타 나는 미를 하루에 한 번씩 만났고 그의 판잣집도 찾아가 보았네. 그 생활이 말이 아니네. 아니대. 꼼짝없이 누워있는 미의 아버지 얼빠진 모습,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 장사 하던 전경. 옛날에 미는 잘 살았어요. 나는 미의 가족을 구해야 됐다는 생각이 간절했네. 그러나 미와 자주 만나는 사이에 처음에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섰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네. 술과 계집에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에 대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는 눈치챘을 것일세.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생각이 미쳤네. 이 일석삼조입니다. 미희한테 다방을 차려주게 되면 세 가지 효과. 첫 번째,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이게 1번입니다. 요 네모 치세요. 요걸 차리는 이득 세 가지입니다. 효과 세 가지입니다. 자금 유통, 미의 명랑성과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이게 2번이고요. 수입 면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네. 그러면 지금은 어머니가 목판 장수 안 나가도 되고요. 아버지의 병원비, 치료비가 감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물론 자기 목적도 있지만,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리한 홍조까지 떠올려던 미였으나 다음날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텐데 망설인 게 수상쩍었으나 그러마 하고 나는 동화극장, 부산에 있는 동화극장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탓에 5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러니까 피난지가 부산인 거예요. 지금 조은이 미를 만난 것도 부산이고요. 조은이 석을 찾아온 것도 부산이고요. 닷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장소에 가봤더니 이 다방 여종업원입니다. 다방 여종업원이 내놓은 것이 종이꾸러미였네. 그러면 종이꾸러미와 검정 넥타이를 미는 안 나타나지 않고 여종업을 통해서 대신 전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방을 차려주는 거 예스야 노야? 미는 노라고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삶을 사지 않겠다. 6.25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간호장교로 지망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은처럼 분명히 다방에서 영업을 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인간의 99%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겠나 싶지만 미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기과 달라 간호장교 이거 보니 생활 방편, 생활 수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세모치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대뜸 진작에가 고독이 나의 뒤통수를 때린 건 검정 넥타이였네. 검정 넥타이를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넥타이죠. 자기가 검정 넥타이를 매던 시절을 미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 검정 넥타이는 반세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만 반세속적인 삶을 회복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탈피해서 정신 타락해서 결국 나오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 멍청이 새끼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미가 첫날 사병을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뼈 아프게 느꼈네. 미가 말하는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길은 나는 사변 때문에, 외적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 사명을 포기했다. 내가 잘 생각하는 채였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하다고. 여러분, 부박하다는 천박하고 경솔하답니다. 천박하고 경솔하다. 부박하다, 천박하고 경솔하다. 가장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기던 미인은 사변에서 키워졌고, 사변은 전부 다 유교입니다. 유교 사변.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양반이야, 낭떠러질 굴러떨어지는 듯해. 그러면서 걷잡으려고 한 것이 친국의 구원이어서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라고 하고 뒷부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집에서 나오면서 비틀거리면서 석은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3인간형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해보자. 왼쪽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제1인간형 미가 있고요. 오른쪽에 제2인간형 타락한 조은 같은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3인간형은 어디 있겠습니까? 1인간형과 2인간형 사이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갈등하고 있죠. 결국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황.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을 지니고 살되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부유하게 살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6.25 전쟁 때 젊은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만 또 쉬었다가 310쪽 가겠습니다.
승아. 자, 보시면 이 선병질적인 아이가 있잖아, 얘들아. 응? 앞으로 선병질적인 아이라고 하자, 얘들아. 어? 켰는데? 근데 여기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지? 마술 시간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마술 시간에 이거 주전자에 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어? 네. 그냥 그런 줄 알면 되는데 얘가 이거를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어? 그럼 어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산타클로스가 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없다. 그거 아빠가 쿠팡에서 옷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뒤집어 썼다. 우리 집에 굴뚝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면 선병질적 아이가 리더고 전학생을 앞세운 한 무리의 아웃사이더가 그 패거리지, 얘들아. 그죠? 그리고 사람들, 다른 학생들도 속았다는 분노를 느끼고 있잖아, 얘들아. 이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전학생 소년이 마술 시간에 공경을 빠뜨렸잖아, 여인을. 선병질적 소년이 전학생. 어? 선병질적 소년이 전학생. 그리고 이제는 누가 나오면 강씨가 나오거든, 얘들아. 대답 좀 하자. 강씨가 나오지? 네. 강씨가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마이너스야, 얘들아? 아이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돈 버는 새끼지, 얘들아. 맞죠? 그리고 지금 게임이 룰이 뭐냐면 무슨 칼을 던지는 거지 않냐? 다트판 같은 데서. 그죠? 근데 이게 게임 참가비가 얼마예요? 동전 몇 개? 동전 5개죠, 여러분. 근데 당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개에 사탕 10개지, 얘들아. 구입하면 몇 개예요? 한 개에 사탕 2개지, 얘들아. 그러면 구입한다면 동전 5개에 사탕 10개가 되지, 얘들아. 근데 당첨되면 동전 1개에 사탕 10개를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럼 애들이 이 도박에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가 가능성에 대한 유의 때문이라고 했지, 얘들아. 두 번째가 한 번만 5분의 1 확률로 20%로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가정이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비수인 짧은 칼을 던진다는 얘기지, 얘들아. 근데 대부분 다 실패했다는 얘기지, 얘들아. 근데 이 아이가 아까 누구다? 선변질적인 아이인 만물 박사인 전학 온 아이지, 얘들아. 그러더니 이 아이가 여기 보시면 대답듯이 누른 이빨을 보이며 할머니처럼 웃고 있고 피로하고 귀찮아하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고 하니까 아이답지 않은 모습이지, 얘들아.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1번 어때? 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니까 갑자기 번호를 바꾸지, 얘들아. 그래서 몇 번으로 바꿨더라? 4번으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성공을 하죠, 여러분. 근데 애답지 않게 표정도 어떻다? 나른한 표정이지, 그지? 그럼 두 번째 게임에서도 이번에 몇 번으로 할까 하더니 4번 하다가 다시 1번으로 바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이 누구지? 강 씨는 결국에는 자신의 뭐 트릭 같은 게 들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잖아, 얘들아. 결국 2번으로 동전 20개를 획득한 거지, 얘들아. 맞죠? 이걸 구입하려면 동전 몇 개가 필요하지? 10개가 필요한 거지, 그지? 결국에 이 작품의 주제는 어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동화인데 동화 같지 않은, 그지? 모범인데 모범이지 않은. 그리고 지쳐있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탕을 다 쟁취했어요. 애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갔지, 얘들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강씨가 악몽을 꾼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얘들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지 119쪽 한번 볼게요. 정답지 119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 줄거리 한번 해볼게요. 피라민 출신으로 디국민학교 앞에서, 여러분 국민학교라는 말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아이를 상사하는 강씨, 아이들이 잘 닦인 동정과 같이 물질적 대상, 돈벌이로 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강씨가 세모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학교 앞 장사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강씨는 다른 장사치들 얼씬 못하게 막았고, 디국민학교 아이들 역시 강씨 외에 장사꾼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씨가 디학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경험에 나오는 처세와 연기력, 모범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손수 빗자루를 쓸거나 수제 의연금을 내는 연기를 펼쳐 아이들이 신뢰를 얻는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행성 짙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 나간다. 전학을 온 아이답지 않은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는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마술사를 조롱하며 어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만물박사, 아이답지 않은 아이, 전학생 온 아이, 선병질적인 아이가 같은 아이지, 얘들아. 결국 어른들의 위선을 폭로한다. 밑줄 치면 됩니다. 강씨 역시 전학생 소녀에게 자신의 범법을 활용한 사행성 짙은 놀이를 통해서 농락 아닌 농락을 당하는 상처를 입고 좌절하게 된다. 그러면 이 소설은 자, 118쪽 맨 밑에 보시면 최인호의 초기 작품으로 순수한 아이들을 세계만큼 보호된다는 당위를 전제로 깔고 있다. 모범적이지 않은 사행성 짙은 행동을 일삼는 어른과 이를 추종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의 위선과 타락을 간파하고 폭로하는 소년을 통해서 1970년대의 산업화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됐니? 그리고 아이의 이미지가 일반적인 생기 발랄 순수와 달리 피곤해 쩔어 있는 냉소하는 아이 같지 않은 아이, 현실의 부조리함과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모범 동화는. 이해됐습니까? 230쪽 한번 가봅시다. 230쪽. 230쪽 규정기인가? 어? 네. 규정기죠. 극이 상황극 할 때 네? 극이 상황극 할 때 극이에요. 예? 극 스펠 때 극이 상황극 할 때 극이. 상황극 할 때. 상황극? 상황극. 극은 써볼래? 극에다가 희곡, 시나리오. 그러니까 희곡은 연극 대본, 시나리오는 영화 드라마 대본. 그러니까 상황극은 연극의 한 종류인 거고, 그 모두를 다 합쳐서 극, 영어로는 드라마. 그러니까 연극 대본, 영화 대본. 샵이 있으면 영화 대본, 없으면 연극 대본. 이거는 고전 수필. 알겠지? 얘들아, 5분만 쉬었다가 규정기하고 하나 더 있잖아, 얘들아. 삼정무한. 요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미리 안 읽어봐도 되니까 조금 쉬면서 기다리세요. 다시 할 수. 자, 계속 할게요, 얘들아.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256이제. 비로봉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됐어요? 암상은 뭐지? 여기 산에 돌멩이가 있잖아, 얘들아. 바위, 알겠니? 바위 상에 올라 사방을 내려보니 보이는 것은 뭉게이는 운해, 뭐지? 구름의 바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운해는 태평양보다는 깊다. 비교법이죠.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삼금강을 일망지하 한번 내려다봄, 알겠니? 내려다보는 굽어 살필 수 있다는 일지점에서 허무한 구름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가히 애석하지만
돌이켜 생각한데 해발 6,000척에 다시 신장 5척을 가하고 5척은 355, 15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150cm 정도. 내 키, 알겠니? 그럼 해발 5,000척은 비로봉의 높이고 내 키 있잖아. 키, 신장 높이고 내 키 150을 더하고 오만하게 서서 만학천봉 만 개의 골짜기와 1,000개의 봉우리를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했으면 그만이지. 더 바랄 게 무엇이랴라는 것은 더 바랄 게 없다지. 무슨 법? 서리법이죠. 마음은 천군 만마, 1,000명의 군대와 10,000명의 만마리의 말이지. 군림하는 쾌승, 승리한 장군보다 더 교만해진다. 비교법이 있죠. 비로봉 동쪽은 안악내 살결보다도 또 비교법이지 얘들아. 하얀은 색채어죠. 자작나무 여러분 휘바 그 줄기가 기둥이 하얀색 나무입니다. 수해는 나무의 바다, 나무 숲이죠. 알겠어요? 설자리를 삼가 구중심처가 아니면, 구중심은 궁궐입니다. 궁궐이 아니면 살지 않는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의 공주이던가. 그러면 수중 공주는 나무 가운데 공주라고 비유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A는 B다. 은유법입니다. 길이 저물어 지친 다리를 끌며 찾아든 곳은 애화, 슬플 애자에 슬픈 설화가 있는 용마석이 있답니다. 그러면 마이태자가 신라의 마지막 왕자랍니다.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 여기를 간 거죠. 용마석. 릉 알죠? 릉. 서울릉, 태릉 할 때 릉. 무덤이라기보다는 초라한 무덤. 철책도 상석도 없고 풍림은 바람과 설이죠.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한 비석이 처량하다. 이거 감상입니다. 그죠? 자, 넘어갈게. 무덤가 비에 젖은 두어평 잔디밭 테두리에 잡초가 우거지고 황폐합니다. 창명이 저무는 저녁하들의 화석된 태자의 애기 사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마는 말, 용마의 고영, 외로운 그림자가 슬프다. 감상이죠. 무심히 떠도는 구름도 여기도 잠시 머무는 듯. 지규법이죠. 소복한 하얀 옷을 입은 백화는 아까 흰 무슨 나무? 자작나무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눈물 머금은 초령딸이 서럽다 해서 우리 설화를 보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련 거 읽어보고 수능 특강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수능 완성 1회 풀이하고 시간이 되면 수능 완성 앞에 유형편 있잖아요, 얘들아.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아, 칠판 좀 지어주라. 책상 줄 맞추고. 책상 줄 맞추죠. 아까 라면 먹은 새끼들 책상 줄 안 맞, 책상 의자 안 집어넣더라. 저거 좀 빼주라.